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1 제10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시험 문제 보도록 하죠. 원래는 이 출석시험부터 찍고서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다 찍고 나니까 또 출석시험 깜빡 잊었다는 걸 알고서 다시 다 찍고 난 다음에 앞부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동영상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는 인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지급을 금지하는 채권 가압류 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을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지 않죠. 이제 채권이 가압류됐다 할지라도 제3채무자는 여전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2번입니다. 이행기를 2015년 10월 26일로 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행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같은 해 10월 27일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다음 날부터 이제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확정기한부 채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뜻이죠. 자, 3번입니다. 중도금 지급 기일을 1층 골조 공사 완료시로 하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불확정 기한이 있는 그런 채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건부일 수도 있고요. 완료시로 하였는데 2015년 10월 20일 1층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채무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0월 21일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그런 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될 겁니다. 4번입니다. 2015년 10월 20일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원칙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당일부터 그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이긴 하지만은 바로 발생하자마자 이행지체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5번입니다. 매매계약 당사자가 2015년 10월 22일 대금 지급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쌍방 모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매수인은 같은 해 10월 26일 매도인에게 대금을 제공하면서 목적물의 인도를 최고하였다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같은 해 10월 27일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그렇죠. 일단 쌍방의 채무 모두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했다면은 양 채무 모두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그런 채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금의 이행 제공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제 동시에 항변권을 없앤 것이죠. 그러면서 인도를 최고하였다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다음 날부터 이행 지체에 빠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6번입니다. 채무의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7번입니다.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된 날에 비로소 이제 그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그런 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7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 이행 청구가 없으면은 채무자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바로 기한이익이 도래해서 그래서 채무자는 그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8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9번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기 도래 후에 일시적으로 이행 제공하였다가 이를 중지하였다면
그때로부터 상대방은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 그렇죠. 이제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지만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효과도 계속될 수 있겠죠. 자, 10번입니다.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지연손해금 채무도 역시 불확정 기한부 채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한 때로부터 다음 날로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토지 거래 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 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의 이행을 제공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토지 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행 제공을 하고 뭐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럴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계약 틀린 말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의무는 불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한 소유자가, 그러니까 목적물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 목적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면 그때부터 임대차 계약은 종료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번 말은 틀린 게 되겠죠. 13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이 되겠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다시 찾아올 수 없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불능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불능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이므로 이제 당연히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가 전보배상의 통상적인 손해액이 되는 것이죠.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계약 당시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상승하더라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자, 맞는 말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의 산정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문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출석 시험에 대한 거였고요. 이제 수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1 제10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채무불이행의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 유형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죠. 근데 그 밖에도 이제 급부가 불완전한 경우라든지 부수적 의무 위반이라든지 또는 뭐 불완전 이행,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의 채무불이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채무불이행 논의될 각 교과서들마다 뭐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다 보니까 채무불이행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채무불이행 유형을 민법전에는 채무불이행 유형 자체가 두 가지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지체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 두 가지만 언급되어 있고요. 이 나머지 이제 채무불이행 유형들은 각각의 손해배상이나 또는 계약 해제에 관해서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이행지체가 이행불능이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결합을 하는데요. 이 결합할 때 중요한 것은 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어떤 효과들이 발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채무불이행 유형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그 효과를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가지 채무불이행 유형을 설정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어떠한 유형이 있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채무불이행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교과서들이 채무불이행 유형을 어떻게 파악하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거를 어떤 통일적으로 이해한다든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뭐 서로 구분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것도 채무불이행 유형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과 관련해서 각각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하고요. 그 밖에 채무불이행 유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뭐 깊이 있는 설명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일단 여러분 단계에서 꼭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행지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지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행지체가 되려면은 이행기를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행기를 넘긴다라고 하는 의미, 이행지체에 빠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각각의 채무 유형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정기한부 채무가 있습니다. 확정기한부 채무는 뭐 2021년 4월 3일까지 채무를 변제한다. 뭐 이런 이렇게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러한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 채무를 확정기한부 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확정기한부 채무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기한이 도래했더라도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4월 30일까지 서로 간에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주고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약정을 했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그 다음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확정기한부 채무이긴 하죠. 확정기한부 채무이긴 하지만은 양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면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 채무가 이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채무도 이제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확정기한 변제기가 도래해버리면은 각각의 채무는 이제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게 하려면은 단순히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최고를 해야지만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자기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의 채무의 동시행 양변권을 없애야지만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된다라고 하는 것은 갑이 채권자,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 병이 제3채무자.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 그 다음에 갑이 채권자인 상황에서 이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 A 채권에 대해서 을의 채권자인 갑이 강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압류를 하는 거죠.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걸 본압류로 전이해서 추심 명령을 받거나 전부 명령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근데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병이 을한테 채무를 지급해 버렸을 때 나중에 갑이 다시 전부 명령이나 추심 명령을 받아서 병한테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은 병은 변제에 따른 주장을 갑한테 하지 못해요. 가압류 이후에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병이 가압류된 이후에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갑이 나중에 본압류를 받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으면은 병은 다시 또 갑한테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지급이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은 을한테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가압류 자체는 그런 효력이 없지만은 본압류로 전이되면 그런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A 채권이 가압류가 되면은 병은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이 그 기한을 넘겼을 때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4월 30일이 변제기였는데 이 채권이 A 채권이 가압류됨으로 인해서 병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4월 30일이 지나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행지체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병은 이제 이 가압류를 이유로 해서 공탁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공탁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채무를 면하고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는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얘기죠. 가압류된 경우에 그래도 여전히 제3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 기한부 채무이라고 할지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고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이제 보통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은 갑이 을한테 이제 X라는 물건을 판매한 다음에 을이 이제 갑한테 물건을 할부로 대금을 할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금을 할부로 지급하는데 뭐 예를 들면 10개월 분을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을이 할부금을 2달을 밀렸다든지 1달을 밀렸다든지 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간 이제 기한의 이익을 둔 채무들이 도중에 이제 할부금을 미납함으로 인해서 일시에 변제기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도 역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고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이제 사례에서는 2개월 분의 할부금을 미납하면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라고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렇게 약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갑이 청구하면 기한의 이익을 갑이 청구하는 경우에 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지울게요. 상실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 경우가 되죠. 이거는 이제 2개월 분의 할부금이 미납되면은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나머지 이제 할부금을 다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채권자 갑이 을한테 청구하면은, 그러니까 2개월을 연체 할부금을 미납했으니까 다 나머지도 다 일시불로 지급해라라고 청구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나머지 할부금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2개월 분의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갑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도 계속 나눠서 내라 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할부금 미납이라고 하는 조건이 성립되면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갑이 청구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갑이 청구함으로써 비로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즉 2개월 분의 할부금이 연체된다고 해서 미납된다고 해서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경우에 2개월 분의 할부금을 미납하더라도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지체책임 발생한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변제기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고요. 나머지 할부금에 대해서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정지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고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건 아니고 채권자가 청구를 했을 경우에 기한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확정기한부 채무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불확정 기한부 채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그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할 것이 확실한 경우,
도달할 것이 확실한 거지만은 언제 도달할지 모르는 것이 이제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내가 증여를 할 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건 조건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는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그 사실이 언제 실현되는지를 모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사망과 같은 것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확정 기한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망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망하면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하게 되면은 바로 생활비 지급해야 될 채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채무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제 변제기에 도달하냐? 불확정 기한부 채무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거나 아니면 조건이 실현되거나 원래 이제 그 불확정 기한이라는 것과 조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은 이 불확정 기한부 채무라고 하는 것은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또는 불확정한 기한이 도달했을 때부터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 이제 그런 것을 불확정 기한부 채무, 불확정 기한이 있는 채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불확정 기한부 채무, 불확정 기한이 있는 채무 같은 경우에 또는 조건부 채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또는 기한이 도래될 경우에 바로 지체 책임을 지우게 되면은 채무자한테 너무 가혹하게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기한이나 조건의 도래를 안 시점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진다라고 하는 점을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불확정 기한이 있는 채무 같은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냐면은 그 불확정한 기한이 도래하거나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이 됩니다.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이 되지만은 이행지체 책임은 그 기한이 도래했음을 알았을 때,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은 그런 채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행을 최고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행을 최고했으면은 바로 지체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설명은 채권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 없는 상태에서 채권 양수인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기한이 없는 채무인 경우에 이행을 청구하긴 했지만은 이 채권 양수인은 채무자한테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잖아요.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채권 양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지라도 채권 양수인이 한 청구에 의해서 채무자는 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소송 기간 중에 또는 뭐 상관없이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채무자에 대해서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채무자한테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채권 양도의 통지가 있은 다음 날부터 또는 승낙이 있은 다음 날부터 채무자는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연 손해금 채무 같은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금전 채무에 대해서 그 지연 손해금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지연 손해금 같은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그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지연 손해금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지연 손해금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월별로 지급되는 그런 금전이 아닌 것이죠. 월별로 산출될 수 있지만은 원래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는 것은 월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도 3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이 되죠. 그 점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채권 같은 경우가 이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그런 채권 같은 경우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사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긴 하잖아요.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이긴 하지만은 이런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에
바로 이행기가 도래해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때 그때부터 지체 책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가 있어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면은 바로 이제 가해자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피해자가 이제 좀 더 빨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확정기한부 채무 같은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 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게 이제 이행지체에 빠지는 요건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런 요건들은 이제 객관식 선택형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지체 효과 한번 보도록 하죠. 이행지체가 있게 되면은 이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채무불이행 효과 부분에서 공부를 할 텐데요. 물론 이제 이행을 강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갖고 있는 이제 고유의 구제 수단인 것이고요. 모든 청구권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권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을 강제하게 되니까 뭐 이행 강제도 채무불이행의 효과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이행 강제 방법에는 직접 강제 방법과 간접 강제 방법과 대체 집행 방법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뭐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될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인 것이고요. 보통은 이제 직접 강제 또는 간접 강제 또는 대체 집행의 방법이 사용이 되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효과 부분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은 뭐 다른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지연 손해배상과 또 급부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급부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갑과 을이 X가 있고 Y 토지, X 주택이 있고 Y 주택이 있습니다. 서로 이걸 교환하기로 했어요.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자신은 Y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을 제공을 하면서 갑한테 X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라고 계속 청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을이 일단 이행 제공을 했으니까,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갑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겠죠.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럴 때 갑이 이행지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속 뭐 달라고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을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다음에 만약에 그 상당한 기간 내에 갑이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을은 X를 청구하는 것 대신에 X의 시가상당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상당액, 이걸 이제 X의 시가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이걸 전보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보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보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X라고 하는 원래 당사자가 약속했던 급부를 받는 것 대신에 시가상당액, 금전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 급부의 금전 가치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지급받는 것을 전보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손해배상, 지연 손해배상이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왜 내동 매매 계약을 설명하다가 여기서만 그 교환 계약을 설명했을까요? 자, 만약에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을은 Y 대신에 뭘 지급해야 될까요? Y 대신에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을은 갑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만약에 갑이 이행지체라는 경우에는 을은 전보배상을 청구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전보배상을 받고 하니까 둘 다 돈이 서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상계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등액에 있어서는 상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보배상이라고 하는 게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어차피 매도인도 매수인도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환계약을 예로 들어서 전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 이행지체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의 이행이 없거나 이행의 제공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 이행지체에 대해 살펴봤죠. 자, 다음으로 채무불이행 두 번째 유형, 대표적인 유형인 이행불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행불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 자체가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또는 거래 관념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로 한번 좀 보죠. 근데 이제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가 여부와 관련해서 사회 통념상 이제 불능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 목적물이 훼손되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서 임대인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근데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원상회복을 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나 원상복구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가 돼서 그 교환가치 감소분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데 수리비나 원상회복 비용이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면은 원상회복 의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임차주택 이렇게 있는데요. 임차주택이 훼손이 됐어요. 이 훼손이 됨으로써 이 집의 가치가 1억이었는데 이 집의 가치가 9천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훼손된 것을 원상회복하려면은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냐면은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든다.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가치하락분보다 훨씬 더 많죠. 이제 이거를 다 뜯어내고 뭐 교체하다 보니까 원상회복 비용이 이렇게 5천만 원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능이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원상회복이 불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은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천만 원에 이제 1억에서 9천만 원이 됐으니까 1천만 원만큼의 가치하락이 있는 거니까 이 1천만 원만큼의 가치하락이 손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상회복 비용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어요.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원상회복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원상회복 자체를 청구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나 원상회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인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1천만 원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하기 위한 비용 또는 원상회복 자체가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또는 그렇지 못하면은 비용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게 원칙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1천만 원의 교환 가치가 하락했는데 이제 원상회복 비용이 2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원상회복 의무가 가능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1천만 원의 가치가 하락했는데 원상회복 비용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원상회복 의무는 불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가 통상의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불법행위 부분에서도 나오는 얘기기도 하고요.
계약법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뭐 하자 담보 책임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 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모습인 것이고, 다만 하자로 인해서 가치하락분보다 하자 제거 비용이 훨씬 더 많다면은 원상회복하는 것이, 하자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그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가치하락분이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같은 맥락에서 논리가 전개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불능의 유형을 본다면은 일시적인 불능과 영구적인 불능이 있죠. 일시적인 불능은 불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능 내에는 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죠.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 이거를 이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능은 사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객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535조의 규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반면에 그 원시적 불능이지만은 주관적 불능인 경우에는 이제 570조 이하 타인 권리 매매, 570조 이하의 타인 권리 매매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처럼 원시적 주관적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주관적 불능이든 객관적 불능이든 달리 취급되지 않고요. 이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발적 불능과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이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이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객관적 불능이면 계약은 무효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일부 불능, 전부 불능인 경우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일부 불능인 경우에는 여전히 나머지 계약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불능의 유형을 설명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불능 여부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매도인이 이중 매도하였다는 사유만은 가지고는 제일 매매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불능이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는 경우가 있고, 제3자도 역시 임시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매매 목적물에 가등기가 맞춰졌다라는 사정만 가지고도 역시 불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꼭 그 사안에 따라서는 불능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맞춰졌습니다. 가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다른 제3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등기는 본등기에 의해서 다 말소가 되죠. 직권 말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등기가 돼 있다면은 제3자로서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받겠죠. 자, 그런데 가등기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잔금 지급일까지 매도인이 가등기를 말소해주면은 뭐 이행이 가능한 것이니까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런데 매도인이 담보 가등기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담보 가등기를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설정이 되었고, 그 가등기의 기초에 가등기가 설정이 되었고, 그 가등기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은, 즉 채무자가 그런 자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가등기가 설정된 것만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매매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압류와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압류가 돼 있고 가압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그런 채무를 다 변제해서 근저당권과 가압류, 압류를 말소시킬 수 있는 자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불능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결국은 사실 인정의 문제겠죠. 즉,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상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에서 배운 걸 텐데요. 자,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 밝혀졌을 때, 즉 제3자가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임대차 계약은 불가능하게 되지 않습니다. 즉 타인 소유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죠. 다만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임차 목적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거나 임차인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종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불능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타인 소유물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반환 청구를 하거나 임차인이 진정한 소유자한테 반환을 하게 되면 바로 임대차 계약은 종료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불능이 되면은 어떤 효과들이 발생을 하느냐? 이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 청구권이나 뭐 그 밖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계약을 해지하면서 하는 손해배상과 그냥 하는 손해배상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돈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행이 불능이 있으면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나 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죠. 만약에 그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채권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거나 또는 이제 뭐 지체 중에 그 불능이 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경우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다면은 채권자한테도 귀책 사유가 있거나 또는 채권자한테도 귀책 사유가 없거나 이 그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즉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다면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은 채권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하거나 또는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는데 채권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면은 이건 538조 1항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그래서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채무자한테도 귀책 사유가 없고 채권자한테도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거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537조에 따라서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는 규정은 없지만은 우리 민법에는 급부가 불가능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그 채무자가 취득한 것이 있다면은 그 취득한 것에 대해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상청구권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효과 부분에서 다른 부분과 같이 섞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행 불능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불완전 급부에 대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다음으로 불완전 급부입니다. 불완전 급부라는 것은 이제 그런 급부 자체가 불완전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뭐 예를 들면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공연할 때 뭐 연기 자체가 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 또는 어떤 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해야 되는 의무 자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불완전 급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 불완전 급부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 여기 논란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의무가 성립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의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한테 이 자동차를 팔았어요. 자동차를 팔았는데 이 자동차에 결함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데 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걸 넘겼어요. 그럼 그 결함 있는 자동차를 넘기는 게 채무 불이행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결함이 없는 이 자동차가 이제 특정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특정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특정물이라면은 이런 자동차는 세상에서 이거 한 대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함이 있든 없든 결함이 없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현실 세계 속에서는 결함이 없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결함을 고치면은 결함이 없는 차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텐데, 결함이 있는 걸 고치더라도 결함이 있었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함이 완전히 없는 차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약간 좀 너무 사변적인 그런 것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결함이 없는 물건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물건을 그대로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60조에는 이행기 특정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것이죠. 이행기 현상대로 인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특정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하는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냐, 뭐 그거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면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 규정이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무슨 소리냐? 결과적으로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 건데, 민법에서는 별도로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둔 것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특정물 도구마라고 얘기하죠. 이 특정물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하자 없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사고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이 원래 하자담보 책임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이었어요. 그 논리가 되게 사변적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참 이 법학하는 사람들이 이거 논리가 되게 논리적이긴 하지만 되게 사변적이라고 생각이 되다가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런 측면이 있죠. 그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논의가 있다. 이런 논의 때문에 결국은 하자담보 책임의 본질이 채무불이행 책임이냐 법정 책임이냐라고 하는 논의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게 논의가 복잡해지죠. 자, 근데 현실 세계 속에는 그렇게 이제 그 법학적인 논리만큼이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그런 성격들이 이렇게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실 세계 속에는 오히려 간단해요. 하자가 있으면은 하자담보 책임을 지게 되고, 하자가 확대 손해를 발생했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확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 속에는 이제 직접 그 현실 분쟁 속에는 해결하기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제 법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죠. 자, 따라서 불안전 급부 부분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 포함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불안전 이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제 완전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거는 결국은 이행 청구권의 별도의 이제 이행 청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행 청구하는 것의 별도의 다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보완적으로 청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전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 또는 급부가치 하락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안전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이 급부가치 하락분을 초과했을 경우, 즉 급부가치 하락분은 예를 들면 10%의 급부가치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000만 원에서 급부가치가 900만 원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불안전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예를 들면 500만 원이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예요? 불안전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완전 이행을 청구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불안전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청구도 못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 불안전으로 인한 급부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급부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급부가 불완전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 의무 위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계약 당사자들은 주된 의무 이외에도 양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부수적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의무는 주된 채무의 경우에만, 주된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부수적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수적 의무에 대해서는 뒤에 판례에서 보겠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부수적 의무가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숙박 계약의 경우에는 숙박업자가 투숙객을 보호해야 될 계약상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 보호 의무도 부수 의무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 보호 의무와 부수 의무를 구분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 당사자들은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그런 보호 의무는 계약상 부수 의무의 일종이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익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그 보호 의무를 왜 부수적 의무와 달리 파악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책을 읽고 조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 차원에서는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관심 있을 때는 조금 이제 그 사후적으로 변호사가 돼서 공부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 보호 의무와 부수 의무가 왜 다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논지들을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수험 단계까지는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불완전 급부와 부수적 의무 위반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이행 거절에 관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행 거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를 이행 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행 거절 같은 경우에는 이행 거절이 있다면 명백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여기서 명백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를 파탄에 몰고 가는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 계약 인정 못해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 차원에서 이거는 내가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이제 계약 관계는 없던 걸로 하자 라고 하는 정도까지 나간 경우에 그때 이제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지금 돈을 줄 수 없어요. 매매 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행 거절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이행 거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계약에 따라서 이행도 하지 않고 급부도 수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이행 거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행 거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계약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행기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이행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했다 할지라도 자기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동시행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제 갑이 계약 당사자가 그러니까 서로 쌍무 계약상의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갑이 먼저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갑이 이행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갑이 이행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은 이행 제공을 하는 순간에 을은 동시행량병권을 상실하게 되죠. 을이 동시행량병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을은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갑은 다시 한번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야 됩니다. 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서 계약을 이제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 경우에. 근데 이행 거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채무가 동시행 관계, 상대방이 채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행 지체에 이르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 지체가 이른 다음에도 동시행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행 제공이나 상대방을 이행 제공해서 지체에 빠뜨리지 않아도,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을 최고하지 않더라도, 즉 동시행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도래했다 할지라도 이행을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과 계약해제가 바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내 채무를 이행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행 지체에 빠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이행 거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급부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급부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은 이행을 거절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행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행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기 이후에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이행 거절. 이행 거절 중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매수인이 내가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당신한테 지금 당장 매매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매수인이 이행을 거절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행 거절,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의 한 유형으로서 이행 거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행 이제 명백하지 않은 그런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이행기가 경고하는 경우에 지체에 빠지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동시행 관계에 있으니까 서로 이제 그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한테 이행 제공을 해서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되는데, 일단 이행 지체에 빠뜨리면은 상대방이 이행 거절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경고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이행할 것을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예를 한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수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매도인은 일단은 이행기가 경고하더라도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상대방이 이행 거절하든지 뭐하든지 이행 지체에 빠지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일단은 이행 지체에 빠졌으면은 그러면 이행 거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 설명들이 사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복잡해요. 이 사례적 이제 실제 사례들에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되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스스로 한번 좀 이런 사안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잘 분류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행 거절의 경우, 채무 불이행의 경우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채무 불이행 유형인 이행 거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그밖에 채무 불이행 유형으로 한다면은 불완전 이행 또는 이행 가해 또는 적적 채권 침해 같은 그런 채무 불이행 유형들이 논의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별도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채무 불이행의 유형들에 대해서 각각 살펴봤는데요. 이제 관련된 판례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들은 사실 지금 위의 부분에서 대부분 다 설명한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례 문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능의 의미라고 하는 거, 이제 불능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도 사회생활에 있어서 경험 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때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능의 개념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4번 판결인데요. 요거 이제 이거를 네.
두 번째 판결입니다. 두 번째 판결은 이제 이행 불능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이를 원상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 어떤 건지 기억나죠? 원상 복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근데 그 원상 복구해야 될 비용이 교환 가치의 감소분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원상 복구를 청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원상 복구를 위한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이 경우에는 가치 하락분의 이제 교환 가치 하락분이 통상의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통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원상 회복을 위한 그런 비용이 통상의 손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원상 회복을 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교환 가치 하락분이 통상의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결인데요.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경우,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 사유만 가지고 불능이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그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상황, 이제 채무자의 채무 자력이 없어서 가등기를 말소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불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가등기가 경유된 것만으로는 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네 번째과 세 번째 판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네 번째 판결에서는 같이 이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는데 근데 이제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매도인이 그걸 변제해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불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불능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만약에 그 가등기를 말소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맞는데 가등기가 돼 있다는 것만 가지고 불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에 이행 제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해서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담보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이행 불능으로 된다면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 제공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하는 당사자의 요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단순히 이행지체,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것인가 또는 불가능하게 되니 담보 가등기로 인해서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불능으로 가니까 이행 제공이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갈래길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능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판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판결 같은 경우도 역시 불능의 의미에 관련된 판결인데요. 매도인 소유의 목적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압류와 가압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걸 채무자가 변제를 해서 그 근저당권과 압류, 가압류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급부가 이미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판결입니다. 이것도 이제 매도인이 목적물 위에다가 30년 기한의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고 목적물의 4분의 3 가치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 문제인데요. 8번 판례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자,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을에게 매도하였고요. 갑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중에 갑의 채권자인 병이 X 토지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자, 갑의 채권자인 병이 X 토지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을은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되었으며 갑의 채무가 불능이 아니더라도 갑은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가압류를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거죠. 자, 갑이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럼 바로 을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가압류를 말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니까 을이 갑한테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해야 되겠죠.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행 제공을 해서 갑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갑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반환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을은 바로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을의 계약 해제는 오히려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을이 오히려 계약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갑은 가압류가 된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만약에 여기서 가압류가 된 것이 이행불능이라고 한다면은 을의 계약 해제는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가압류가 된 것 자체가 이행불능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을은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또는 상대방한테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을 최고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이 정상적인데 만약에 가압류 된 것 자체가 이행 불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을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을 최고해야지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가압류 된 것만으로 이행 불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을의 계약 해제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을의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의 청구에 대한 결론. 그러니까 을이 갑에 대해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 이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인용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가압류가 이제 가압류 집행이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매수인으로서는 이제 동시행 항변권에 기초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자기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해서 상대방이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 비로소 이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해 버렸다든지 이렇게 을이 오히려 이제 여기서는 좀 입장을 바꿔서요. 만약에 이 갑이 을이 이행하고 있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도 하지 않고 또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도 하지 않고 계약을 바로 해지해 버린 다음에 이 X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은 오히려 갑의 책임 있는 사유에서 이거 지우고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갑은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X를 제3자한테 팔아버려요. 병한테 팔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병한테 X를 팔아버리게 되면은 그럼 더 이상 X를 을한테 넘겨줄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갑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이행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갑이 계약 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 해제를 하고 그리고 이 물건을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은 오히려 갑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이행 불능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판결입니다. 9번 판결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판결은 아니고요. 사례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A는 B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였고요. 또 다시 A는 C에게 다시 매도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A는 매도인이 되는 거고요. 이제 B 측은 B나 C는 매수인이 되는 거죠.
제2 매수인, B는 제1 매수인이 되겠죠. 자, 하나씩 한번 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C의 명의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었다면 이제 C가 A로부터 X의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요. 여기서 X라는 건 없지만 편의상 X라고 합시다. X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 이제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X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A의 B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렇진 않죠. X에 대해서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놨다는 이유만 가지고 A의 B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 두 번째, C가 A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이제 C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상태에서 C가 A를 상대로 해서 승소를 했다면은 그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 행위들은 다 무효가 되겠죠. 자, 그래서 C가 이제 A를 상대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내 기초에서 본안 소송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였다면 A의 B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불능으로 되는가? 불능으로 됩니다. 이제는 비로소 이제 C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불능으로 되고요. 그럼 어느 시점에 불능으로 되는가라고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C가 승소하는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A의 B에 대한 채무는 불능이 되게 됩니다. 승소한 시점의 시가가 이게 이제 불능 시점이고요. 그 시점에 B가 이제 그 시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승소한 시점에서의 시가가 계약을 체결한 때의 시점보다 그 시가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승소한 시점의 시가가 통상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 계약 체결한 이후에 시가가 상승한 것과 상관없이 승소한 시점에서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손해배상이 산정 시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나중에 이거는 손해배상의 산정 부분에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만약 C 명의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C가 이 토지를 D에게 매도하였지만 A와 C의 매매 계약에서 C의 적극 가담이 인정되어 A와 C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면 B는 D의 선의 여부와 상관없이 C와 D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자, 만약에 A와 C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A의 B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가능하게 되고요. 자, 그런 경우에 C의 등기와 그 다음에 D의 등기는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D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인 A는 C와 D를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B는 여전히 A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 권리로 해서 A가 C하고 D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행불능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지체에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내용들인데 판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87조 2항의 기한이 없는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데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전 채무의 지연 손해배상 채무는 이제 이것도 기한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판결인 것이고요. 그 다음 12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기한이 도래했을 때 바로 이제 기한이익 상실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했을 때, 즉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려고 이행을 청구했을 때 비로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같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기한 조건이 실현된 경우에는 바로 기한이익 도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서 기한이 도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아까 설명했으니까 다시 설명하진 않을게요. 자, 담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도 역시 이제 그 담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지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은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약 해제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하고 그 다음 판결하고 두 가지 판결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 헷갈리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16번 판결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16번 판결입니다. 갑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이제 을에게 매도하였습니다.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을은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동시행 관계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X토지에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을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과 을 사이에는 을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습니다. 자, 인수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X토지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것과 잔금 지급이 다 동시행 관계가 되겠죠. 자, 잔금 지급일에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을의 잔금 지급을 기다렸지만 을은 근저당권이 말송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갑은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라고 주장했지만은 을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말소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지급하지 않았고요. 갑은 을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고 계속해서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 갑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어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의 청구에 대해서 갑은 을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갑의 을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자 갑이 주장하는 거 첫 번째, 계약은 해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서 을은 갑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 기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제 거기서 을은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러한 을의 주장에 대해서 갑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잔금 지급까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갑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을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며 당사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자, 을의 청구에 대한 결론 및 사안에서 제시된 쟁점을 토대로 결론에 이르게 된 논거를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일단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잔금 지급 의무만이 동시행 관계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갑의 계약 해제는 유효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갑은 이행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을이
이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갑은 상당한 기간을 계속해서 최고하였잖아요. 계속해서 최고했다는 얘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의 해제는 정당할 수가 있겠죠. 갑의 해제가 정당하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기각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뿐만 아니라 저당권 말소 등기 의무도 잔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라고 한다면은 갑의 적절한 이행 제공이 없었던 것이죠. 갑의 이행 제공이 적법한 이행 제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을의 잔금 지급 의무는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을의 잔금 지급 의무가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게 되면은 갑이 아무리 잔금을 최고한다 할지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갑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또 이제 갑이 예비적으로 만약에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동시행 관계다라고 하는 걸 주장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갑은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뭐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 이것만이냐 또는 저당권 말소 의무도 동시행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양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이행 제공이 있었느냐? 이행 제공이 있으면 상대방이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잔금 지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했었느냐? 그게 인정이 된다면은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거고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뭐 이제 적법한 이행 제공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게 만드니까 그때는 이제 계약 해제가 허용이 되지 않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뭐 암만 쉽게 보이지만은 설명할 때는 쉽게 보이는데 만약 사례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동시행 관계 이게 맞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행 제공을 했냐 또는 뭐 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이 최고를 했느냐 이런 여부와 관련해서 되게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특히 여기다가 이제 이행 거절까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죠. 자, 다음 사례 보도록 하죠. 이것도 이제 이행지체에 관련된 사안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갑은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은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을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당시에 X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갑의 채권자 A의 가압류 촉탁 등기가 격려되어 있었으며 역시 갑의 채권자 B의 가압류 촉탁 등기가 격려되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을은 갑한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거예요. 지급한 상태에서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X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갑의 채권자가 가압류 촉탁 등기, 가압류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을은 갑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어요. 을의 청구에 대해서 갑은 이행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을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지금 을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을이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이제 갑이 이행지체에 빠져야 되고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목적물에 가압류 촉탁 등기가 격려돼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유만 갖고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되었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불능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갑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없었기 때문에 을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을은 엑스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근데 이제 이 판결에서도 단순히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으로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다음에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능으로 가느냐, 불능으로 가지 않느냐. 불능으로 가면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행지체로 가면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아까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은 막상 이 사례 속에 들어오면은 상당히 복잡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행지체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민법 587조입니다. 자, 민법 587조에 따르면은 이제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했다. 기한을 넘겨서 확정 기한부 채무 같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기한을 넘겨서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자 이제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587조의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이행지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비록 이제 매도인이 이행지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보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제 요거 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매매자 당사자 사이 형평을 꾀하기 위해서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이제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비록 이제 매수인이 이행 제공을 해서 매도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인도 의무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18번의 기본적인 판결인 것이죠. 원래 지연 이행지체가 있으면 당연히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587조에 의해서 비록 매수인이 이행 제공을 해서 매도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고 할지라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한테 속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그 목적물의 과실 상당의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판결의 취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87조에 관련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행지체가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지체가 된 경우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매수인한테 그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상당의 지연손해배상 과실은 이제 매도인한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매수인은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매수인이 이행을 지체하는 바람에 이제
뭐 수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매도인의 목적물 보관 비용이 증가했을 경우에 그 보관 비용 증가분을 상대방에 의해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587조에 의해서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물에 대한 통상의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보관 비용 등이 이제 이행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용,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잔금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겠죠. 자, 이게 19번 판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행 제공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행지체가 빠지게 되고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이행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지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 제공을 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 제공이 중단이 되면은 다시 또 이행지체 상태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20번 판결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계속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21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 급부의 경우에 확대 손해, 이제 이건 하자 담보 책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장미가 다 소실된 겁니다.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것이죠. 우리 판결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나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은 뭐가 될까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원칙은 하자 제거 비용이 되겠죠. 하자 제거 비용이 원칙이 되고 만약에 하자 제거 비용이 하자로 인한 가차락 부분을 현저하게 초과하게 된다면은 그럼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하자 제거를 청구할 수도 없고 하자 제거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고 오로지 가차락분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차락분의 손해배상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하자 제거 비용이 원칙인데 근데 하자 제거 비용보다 제거 비용이 가차락분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차락분이 손해배상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 만약에 하자로 인해서 확대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이 확대 손해는 390조의 채무 불이행 규정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자로 인한 확대 손해에 대해서 매도인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우리 대법원 판결은 좀 간명하게 처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수적 의무 위반과 계약 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고요. 주된 채무 같은 경우에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럼 어떤 채무가 주된 채무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채무면은 주된 채무고 해제할 수 없는 채무면 부수적 채무이다라고 하는 거. 약간 좀 동어 반복적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부수적 의무 위반과 이제 주된 채무가 구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수의무 위반인데요. 이제 국가가 대한민국이 이제 고용한 건데요. 그 고용한 사람은 이제 그 직원들 사이에 성차별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런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고용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추상적 부수적 의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전에 우조교 사건인데요.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고 해서 한참 많이 문제가 됐던 그런 사안인데요. 그 사안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자, 24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수적 의무 위반의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관에 이제
숙박객이 이제 투숙을 했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숙박업자는 이제 이거는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숙박업자가 시설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뭐 이제 과실이 있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제 투숙객이 그 비가 오는 날에 이제 선풍기에다가 옷을 걸어놓고 옷을 말리다가 그게 이제 옷이 말려 들어가서 이제 모터가 과열되는 바람에 이제 불이 난 거였고요. 불 규모도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이게 유독가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투숙객이 사망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박계약상에 투숙객을 보호해야 될 보호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숙박업자한테 일정한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안에서는 이 화재가 발생한 것 때문에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숙박업자도 일정 기간 이제 영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좀 많았겠죠. 숙박업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투숙객이 어쨌든 투숙객 스스로도 잘못한 부분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손해배상에 좀 반영이 되면서 손해배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숙박계약상의 그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투숙객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손해배상 산정 부분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좀 복잡한 그런 쟁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행 거절과 계약 해제. 뭐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부정하면서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이건 이제 이렇게 명백한 이행 거절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이나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을 해야 되느냐? 이제 당연히 이행 거절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뭐 그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이행 제공이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자, 매수인이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잔금의 지급기일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 잔금의 지급기일을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행 거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행 거절로 인해서 계약을 함부로 해제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이행기가 도래한 이후에 지급기일을 연기했다는 걸 이유로 해서 그걸 이행 거절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을 해제한 사람이 계약에 대한 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 관계를 이제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사유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29번은 이행 거절과 수령 거절입니다. 이행 거절하는 사람이 수령 거절도 하겠죠. 뭐 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행 거절과 수령 거절의 관계인데요. 그래서 명백하고 종국적인 수령 거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그렇더라도 구두의 제공조차 없더라도 상대방을 채권자 지체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은 또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거절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행 거절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행 제공 없이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0주에 관련된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수요일날 여러분들 5월 5일날 수업인데요. 5월 5일날 수업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좀 쭉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은 여러분들 10시에 만나서 같이 이제 줌 수업으로 수업한 내용들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5월 5일 날 이제 그 부모인 우리 학생들은 애기들 같이 놀아줘야 되겠죠. 이제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지만은 또 아이들이 5월 5일 날이니까 놀아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아이가 없는 그런 우리 학생들은 5월 5일 날이라고 해서 좀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쉬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는 시간 남겨놓고 나머지 시간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감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쉬는 시간 다 챙겨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챙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도 사실은 5월 5일날 쉬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학교 나와서 이렇게 좀 줌 수업을 굳이 10시에 하는 이유도 우리 같이 이제 여러분이나 나나 휴일날이라도 쉬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줌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고요. 내가 수업을 꼭 휴일날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를 좀 여러분들도 잘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날 시간 되는 학생들은 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